에디슨. 아, 제목도 없나? 에디. 귀엽게. 호기심이 많은 아이.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는 어스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엘바, 엘바 어디 있니? 어머니 낸시는 6살 난 아들 엘바를 애타게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엘바? 이름이 엘바래. 아침 일찍 집을 나간 엘바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엘바가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네 어디에도 엘바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집으로 돌아왔을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닭장 옆을 지나치다 말고 우뚝 멈춰섰습니다. 닭장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엘바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너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니? 쉿, 조용히 하세요, 엄마. 지금 달걀을 뿜고 있단 말이에요. 엘바는 집복대기 위에 쭈그리고 앉아 태어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옆에서는 둥지를 빼앗긴 암탉이 꼬꼬닥거리며 원망스러운 듯 엘바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달걀을 왜 뿜고 있는데? 병아리를 까려고요. 엘바의 천연덕스러운 대답에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엘바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엘바, 병아리는 암탉이 품어야 나오는 거야. 제가 암탉 대신 알을 품고 있으면 되잖아요. 안 돼. 왜냐하면 암탉만큼 사람의 품속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이야. 알겠니? 엘바는 마지못해 끌려가면서도 아쉬운 듯 둥지 속의 달걀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암탉의 품속이 사람 품속보다 더 따뜻할까? 이처럼 호기심이 많은 이 소년이 바로 뒷날 세계적인 발명가이자 위대한 과학자로 널리 이름을 떨친 토머스. 왜 항상 이거 세계 위인전에는 한번 왜 이렇게 뭐 한 어리니까 내게 나중에 제일 뭐 위대한 뭐가 맨날 왜 이 문장이 꼭 들어가? 왜냐면은 이제 막 뭐 맨날 며칠에 누가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 글을 딱 쓸 때 이렇게 딱 에피소드를 딱 하면은 뭔가 딱 몰입이 되지. 그치? 그렇게 그 글쓰기 비법이야. 그렇게 글을 쓰는 거야. 일기 같은 거 쓸 때도 오늘 뭐 했다 뭐 이렇게 일기 쓰는 것도 좋은데 좀 딱 몰입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 고등학교를 이제 다 다녀. 그러니까 졸업을 해. 그러면 저는 뭐 맨날 며칠에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엄마. 저는 오늘 교복을 벗었습니다. 엄마 녹음. 이거랑 좀 느낌 다르지? 봐. 왠지 좀 교복을 벗었습니다. 하니까 조금 더 상상하게 되고 더 집중력이 높아지지. 약간 교복을 입었습니다. 이러니까 좀 왠지 동화스러운 그런. 그런 느낌도 나고. 맞지? 이처럼 호기심이 많은 이 소년이 바로 뒷날 세계적인 발명가이자 위대한 과학자로 널리 이름을 떨친 토머스 엘바 에디슨입니다. 토머스 엘바 에디슨은 1847년 2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밀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좀 크긴 하지만 아주 귀엽게 생겼는걸. 아버지가 머리가 커? 아버지 세뮤얼 에디슨은 반짝이는 아기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탐스러운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랐던 아버지는 100살이 넘게 산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에게 토머스 엘바 에디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엘바는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 무렵 엘바의 아버지 세뮤얼은 지붕을 덮는 널빠지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엘바는 아버지의 공장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엘바는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을 이것저것 만져보며 끊임없이 물어댔습니다. 아저씨, 이 널빤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건 지붕을 덮는 데 쓰는 거야. 왜 지붕에 이걸 덮어요? 찬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가리려고 덮는단다. 그리고 비가 새는 것도 막아주지. 비는 왜 오는데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던 사람들도 곧 끊임없이 이어지는 엘바의 지문에 짜증을 내게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귀찮아라 이 녀석. 그만 묶어서 집을 돌아가거라. 여기는 네가 놀 곳이 못돼. 그러나 아무리 호통을 쳐도 엘바의 머릿속에 가득 찬 호기심은 쫓아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바는 대장간 앞을 지나가다 대장장이 아저씨가 시뻘건 쇳도막을 불 속에서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저씨, 그 쇠는 왜 그렇게 빨갛지요? 그야 불에 달고 왔기 때문이지. 왜 불에 달고 왔는데요? 뜨거운 불에 달고야 물건을 만들기가 쉬우니까. 불은 왜 뜨겁나요? 엘바, 왜 자꾸 꼬집꼬집 캐묻는 거냐?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가. 난 지금 너랑 말장난할 시간이 없어. 갑자기 서준이 생각난다. 서준이 규칙 지켜야지. 왜요? 저는 안 지킬 건데요? 대장간에서 쫓겨난 엘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성냥을 들고 헛간으로 갔습니다. 불이 왜 뜨거운지 꼭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엘바는 종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보려고 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엘바는 그만 불붙은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불길은 곧 바닥에 흩어져 있던 지푸라기에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야 불! 엘바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엘바의 헛간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불이야? 엘바가 불장난을 하다 일을 저질렀나 봐요. 그 녀석이 언젠가는 일을 저지를 줄 알았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불을 껐습니다. 그날 엘바는 아버지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불장난을 하다니 너 혼 좀 나야겠다. 아버지는 커다란 손바닥으로 엘바의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다시는 불장난을 하면 안 돼. 알겠니? 네 아버지. 그런데 불은 왜 뜨거워요? 엘바는 엉덩이를 문지르며 다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무튼 이 녀석은 아버지는 이런 질문이 좋은 거야. 엘바의 끈질긴 호기심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엄마 진짜 불은 왜 뜨거울까? 그니까 엘바처럼 이런 질문을 해야 돼. 나도 좋은 질문 했어. 지훈이 질문 했잖아. 엄마 숫자는 왜 생겨난 거야 이런 거. 그런 질문을 해야 돼. 내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해줄게. 응. 숫자가 없으면 정말 뭐가 하기가 어렵잖아. 막 수학 공부도 못하지. 막 그렇게 하잖아. 숫자도 셀 수 없고. 학교에서 쫓겨난 엘바. 1854년. 그리고 뭘 살 수가 없어, 지원아. 너가 좋아하는 오뎅, 막 케이크 그런 게 몇천 원인지 그거 몇 개인지 모르잖아. 맞아. 빨리 엄마. 엘반의 가족은 미시간주의 포트 유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8살이 된 엘바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엘바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댔습니다. 기차는 왜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나요? 별은 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매달려 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엘바의 엉뚱한 질문에 담임선생님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요? 그럼 하나 더하기 둘은 얼마일까요? 셋이요! 선생님의 물음에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엘바가 손을 번쩍 치켜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왜 꼭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나요? 엘바의 엉뚱한 질문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선생님은 근데 금세 또 이름 뭐든지 만들 수 있어. 이름 왜 뭐든지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야 또? 금세 화난 얼굴이 되었으면 선생님 좀 화났어 지금. 엘바, 너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질문만 하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당연히 둘이지. 왜는 무슨 왜야? 선생님 폭발했어. 선생님은 엘바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엘바를 손가락질하며 쑥 웃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것 같은데 불쌍하다. 또다시 그런 질문을 하며 혼내주라! 선생님은 엄한 얼굴로 엘바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엘바는 시무룩한 얼굴로 자리에 앉으며 자리에 앉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물방울 2개를 더하면 큰 물방울 하나가 되는데. 그런데 진짜 오. 2개 더하기 2개 한 개 되네. 그 뒤로도 엘바는 걸핏하며 엉뚱한 질문을 해서 수업 분위기를 망쳐놓곤 했습니다. 엘바는 전응하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 선생님은 전응하기 뭐야? 지능 좀 떨어지는 있잖아. 바보 있잖아. 바보? 전응아. 전응아? 근데 전응아의 반대 아니야 이 제품은?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선생님은 엘바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엘바가 국민학교에 들어간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아? 웃겨. 엘바는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수업 시간에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엉뚱한 질문만 합니다. 안 됐지만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엘바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야. 예전에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어머니는 엘바가 유별나기는 하지만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틀에 박힌 교육은 엘바의 재능을 망칠지도 몰라. 어머니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바는 좀 엉뚱하긴 하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못 가르치시겠다면 제가 엘바를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바는 국민학교에 들어간 지 겨우 석 달 만에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엘바 너무 엉뚱하고 웃기지 않아? 그랬죠? 맞아. 다음 날부터 엘바는 어머니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엘바가 아무리 엉뚱한 질문을 해도 늘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바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은 무엇이든지 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어린 가르침 덕분에 엘바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늘어갔습니다. 엘바는 바보가 아니에요. 호기심이 많아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다른 것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뿐이죠. 맞아. 엘바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바보일 수도 있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와, 엘바 어머니 대단하시다, 맞지? 야. 낸시? 응, 낸시. 좀 위험한 실험. 엄마 낸시 뭐였지? 다현이 엄마가 좀 닮았다. 엘바의 10번째 생일날 아버지는 엘바에게 자연과학학교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누구나 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실험 방법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엘바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차츰 과학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책에 실린 대로 직접 실험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엘바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창고로 쓰던 지하실을 실험실로 꾸몄습니다. 그러고는 용돈을 덜어 실험 도구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험실은 온갖 실험 도구와 화학 약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엘바는 날마다 실험실에 틀어박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마리클이 실험실에 찾아왔습니다.
엘바, 너 또 실험하는구나. 엘바는 하얀 용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시험관을 들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 마이클을 반겼습니다. 마침 잘 왔어. 마이클, 너 저번에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고 했지? 응, 내가 네 소원을 풀어줄게. 이걸 봐. 이 시험관에 있는 약은 공기보다 가벼워.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몸이 둥둥 떠오를 거야. 정말이니? 물론이지. 자, 어서 먹어봐. 엘바는 어리둥절해하는 마이클에게 시험관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먹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 약을 먹으면 새처럼 가볍게 하늘을 날 수 있어. 엘바는 마이클에게 시험관을 건네주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네 말만 믿는다. 마이클은 눈을 질끈 감고 그 약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어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지? 엘바는 눈을 반짝이며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속이 불편한 듯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지? 조금만 참아. 뱃속에 가스가 차기 시작해서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몸이 떠오를 거야. 그러나 마이클은 점점 더 괴로워하더니 마침내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그제 엘바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 빨리 좀 와보세요. 엘바의 다급한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마이클의 몸을 가볍게 하려고 이 약을. 엘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재빨리 마이클의 등을 두드려 먹은 약을 다 토하게 했습니다. 얼마 뒤 마이클은 다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엘바, 소중한 사람의 몸을 실험 도구로 쓰다니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 어머니는 엘바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무튼 마이클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실험실의 약병은 모두 내다 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러자 엘바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게요. 손가락을 걸고 맹세해도 좋아요. 엘바가 울며 불며 매달리자 어머니는 화가 좀 누그러졌습니다. 처음이니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또다시 오늘 같은 엉뚱한 짓을 하면 그땐 실험실을 아예 없애버릴 거야. 알겠지? 그제야 엘바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는 실험실. 어느덧 엘바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바는 웬만한 실험쯤은 책을 안 보고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15살. 엘바는 더 많은 실험 재료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는 용돈으로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엘바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기차에서 신문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버지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차에서 신문을 팔면 안 될까요? 신문을 판다고? 그건 왜? 앞으로는 제 힘으로 실험 재료나 책을 사려고요. 지훈이 이거 가져가. 그러자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고생스럽겠지만 열심히 해봐라. 다음 날부터 엘바는 포트 유런과 디트로이트 사이로 가는 기차를 타고 다니며 신문을 팔았습니다. 신문이요, 재미난 기사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차를 타야 하는 승객들은 짧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신문을 찾았습니다. 기차가 디트로이트에 도착하면 엘바는 기차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실험에 몰두했습니다. 실험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늘 실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엘바는 어느 날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러면 피곤하지 않을까? 그래. 기차 맨 뒤에 달린 화물칸에 실험실을 차리면 낮에도 실험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음날 엘바는 차장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화물칸은 실험실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실험실? 그거 위험한 것 아니니?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허락해주세요, 네. 엘바가 하도 졸라대는 통에
결국 차장은 허락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엘바는 신문을 파는 틈틈이 화물칸의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엘바가 14살 되던 1861년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 알지? 어제 읽어줬잖아. 링컨 아저씨. 아, 남북전.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자는 북부와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남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 소식을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기차에 오르기만 하면 에디슨이 음. 링컨보다 어리구나. 그래서 기차에 오르기만 하면 너도 나도 신문을 찾았습니다. 재미있는 기사만 있으면 신문이 잘 팔리는구나. 신문이 날개 돋친 듯 팔리자 엘바는 자기 손으로 직접 신문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엘바는 곧 디트로이트시의 고물상에서 낡은 인쇄기를 사다가 화물칸에 설치했습니다. 그리하여 1862년 엘바는 마침내 Weekly Herald라는 주간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문에는 뉴스 말고도 상품 속에 기차의 출발 시각, 재미있는 소설이나 이야깃거리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걸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들었구나. 신문을 사본 사람들은 모두 엘바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문을 남김없이 팔아치운 엘바는 화물칸 실험실에서 황린을 이용한 실험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황린은 성냥의 원료로 충격을 받으면 순식간에 불이 붙는 위험한 약품입니다. 실험을 마친 엘바는 황린병을 치우려고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덜컥거리며 흔들리는 바람에 엘바는 황린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큰일 났다. 황린병이 깨지면서 곧 불길을 일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미쳐 손 쓸 틈도 없이 바닥에 흩어져 있던 종이에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야, 불! 도와주세요! 엘바는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차장이 화물칸 실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끓어오는 재빨리 모래와 물을 뿌려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내 녀석 때문에 기차가 모두 탈 뻔했잖아. 차장은 엘바의 뺨을 사정없이 후리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엘바는 기가 먹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엘바는 귀를 감싸지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차장은 엘바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녀석은 더 이상 기차에 태울 수 없어! 당장 기차에서 내려! 이렇게 해서 엘바의 화물칸 실험실은 2해 반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충격으로 엘바는 그 뒤로도 귀가 자주 아파 고생을 했습니다. 진짜 세게 때렸나 보다. 진짜 나쁘다. 응. 전신 기사가 되다. 근데 엘바도 좀 실수하긴 했다, 맞지? 근데 실수잖아, 그거는. 응, 실수인데 너무했다 했는데 맞지? 잔인하다. 그 무렵 미국에서는 얘 있잖아. 에디슨. 얘 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쁘다. 이 전신 기술, 그때는 전화기가 생기기 전이거든. 전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명품들이 앞다퉈 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쫓겨난 엘바는 전신 기술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바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전신 기술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엘바는 공부를 하다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포트 유런 역장이자 전신 기사인 맥킨지를 찾아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엘바는 골치 아픈 문제를 싸들고 맥킨지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맥킨지 역장님. 엘바가 왔구나. 그래, 요즘 공부는 잘 되니? 전신기 앞에 앉아있던 맥킨지는 엘바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전신기는 전선을 통해 소식을 보내는 기계로 기차역과 역 사이에 많이 쓰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역장님께 여쭤보려고 왔어요.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리거라. 지금 중요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엘바는 뚝뚝 하는 전신기의 모스부호 소리를 들으며 무심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던 엘바의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졌습니다. 기차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맥킨지 역장의 아들 지미가 철길에 앉아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미! 위험해! 이리 나와! 엘바는 번개처럼 사무실을 뛰어나와 있는 힘을 다해 지미에게 달려갔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는 시커먼 몸통 소리를 드러내며 사나운 짐승처럼 지미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안돼! 그 순간 엘바는 몸을 날려 지미를 안고 철길 밖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기차는 아슬아슬하게 엘바의 몸을 비켜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숨을 죽인 채 그 위험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맥킨지가 허겁지겁 달려나왔습니다. 지미 괜찮니? 맥킨지는 놀란 얼굴로 지미의 몸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약간 긁히기만 했을 뿐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엘바, 네가 지미의 목숨을 구했어. 정말 고맙다. 맥킨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엘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엘바는 쑥스럽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엘바, 너만 좋다면 전신기술 가르쳐주는 걸로 보답을 하고 싶구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말로 고맙죠. 엘바는 조금 전 위험했던 순간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 활짝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엘바는 맥킨지에서 전신기술을 배웠습니다. 1863년 16살이 된 엘바는 부모님 곁을 떠나 외로운 백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엘바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밤일을 자청해서 떠맡고 나섰습니다. 밤에는 전신이 그리 많지 않아 일하기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엘바는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전신의 원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면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철도회사에서 밤일을 하는 사람이 졸지 못하도록 1시간마다 6이라는 숫자를 쳐보내도록 규칙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엘바는 졸음을 쫓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 끝에 엘바는 사발 시계에 전신기를 연결해서 1시간마다 정확하게 6이라는 숫자를 쳐보내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엘바의 첫 번째 발명품이 태어난 것입니다. 철도회사에서는 엘바가 매 시간마다 어김없이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스트래퍼드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성실해.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신호를 보낼 수 있지? 그러나 날마다 단 1초의 차이도 없이 신호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차츰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신호는 어김없이 오는데 보내는 신호에 대한 답은 전혀 없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바는 여느 때처럼 자동 신호 장치만 믿고 고운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엘바의 어깨를 우악살스럽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당장 일어나! 엘바가 부스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상관인 모리스가 잔뜩 화난 얼굴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전신을 보내도 받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 규칙을 어겼으니 자넨 당장 해고야. 그날로 엘바는 스트래퍼드역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엘바는 캐나다, 미국을 떠돌아다니며 전신기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보다는 공부에 더 깊이 빠져있던 엘바는 걸핏하면 회사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바는 4년 사이에 10번도 넘게 일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발명가의 길. 근데 왜 1868년 자꾸 옮겨 다녀 회사를? 회사에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공부 딴 생각을 하니까 자기 공부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왜 이거 다 놔두고 가는 거야? 그러게 엘바한테 물어봐. 엘바, 응. 이거 왜 다 놔두고 가는 거야? 너무 충격 먹어서 이제 까먹은 거 아닐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868년 토머스 엘바 에디슨은 21살 나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그때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디슨은 보스턴에 있는 친구 애덤스를 찾아갔습니다. 후줄근한 옷에 구겨진 모자를 쓴 에디슨은 남들이 거지로 착각할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애덤스조차도 거짓골을 한 에디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에디슨은 애덤스를 놀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시오, 배가 고파 죽겠으니 한 번만 주시오. 다시 같은 사람한테 줄 돈 없어요.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웬 구걸이란 말이오. 그러지 말고 한 푼만 보태주시오. 그러면서 에디슨은 애덤스의 등에 모스부호로 자기 이름을 쳤습니다. 이 친구는 또 누구라고? 애덤스는 깜짝 놀라며 에디슨을 끌어안았습니다. 에디슨은 애덤스의 소개로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에디슨은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공부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무렵 에디슨은 마이클 패러데이가 쓴 전기의 실험적 연구란 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전기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패러데이는 전기 분해에 관한 패러데이의 법칙을 발표하여 근대 물리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전기에 대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에디슨은 전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뒤적이던 에디슨은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신문에는 의회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꽤나 한가한 곳인가 보군. 매번 차례로 줄을 서서 투표를 해야 하다니. 에디슨은 의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투표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계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디슨은 그날로 회사를 그만두고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동 투표 기록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계는 발명 특허를 받은 에디슨의 첫 번째 발명품입니다. 에디슨은 이 기계를 의회에 팔기 위해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 도착한 에디슨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기계가 필요 없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기계를 이용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텐데요. 바로 그 때문일세. 의회 활동을 하다 보면 때때로 시간을 끌어야 할 때도 있거든. 결국 에디슨은 아무런 성과 없이 보스턴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좋지. 자동 투표 기록기를 만드느라 빚도 꽤 많이 졌는데 이걸 어떻게 갚지? 실망이 컸던 에디슨은 일할 의욕마저 잃었습니다. 그러자 애덤스가 찾아와 에디슨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빚이야 당장 이자만 갚아도 되잖아.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낼 생각이나 하게. 애덤스의 위로에 에디슨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꼭 쓸모있는 것만 만들 거야. 에디슨은 언젠가는 반드시 훌륭한 발명품을 이게 근데 뭐에 쓰는 거야? 자동 투표 기계. 사람이 나 대통령 후보 1번 이렇게 찍었다. 그거를 계산해 주는 기계. 안 그러면 손으로 그거 다 계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 첫 성공. 엄마 근데 1869년. 있잖아. 왜 그냥 왜 그냥 다른 데에 가면 되지 왜 여기로 가는 거지? 뭐가? 이건 에디슨이 발명한 만능 아니, 시세 표시. 요거 봐. 그 아까 맞는 쿠쿠가 있잖아. 응. 요식을 요거 들고 다른 나라에 가면 되지. 왜 이 나라에 가는 거야? 자기가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 간 거지. 근데 필요 없다는 거야. 발명했는데. 1869년 왜 필요 없대? 그러니까 빨리 이제 투표를 빨리 이렇게 계산하게끔 도와주는 기계인데 필요 없대. 천천히 하고 싶대. 천천히 하면 왜 좋아? 글쎄 왜 천천히 하려고 할까? 자기네들 일 안 하고 좀 그 시간대 쉬려고 하는 거니까. 1869년 에디슨은 뉴욕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뉴욕처럼 큰 도시에서는 보고 듣는 것도 많을 테니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을 거야. 그러나 에디슨에게는 겨우 차비밖에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빚을 갚느라 번 돈은 모두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설마 굶어 죽지 않겠지. 자꾸 망설이다 보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야. 일단 뉴욕으로 가서 뒷일을 생각하기로 하자. 윈털터리로 뉴욕에 도착한 에디슨은 다행히 금 시세 통보회사에 곧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날마다 큰 폭으로 변했습니다. 에디슨이 일하는 회사는 금값이 변할 때마다 곧바로 전신과 정보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금값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에디슨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에디슨은 불만스러운 점이 자꾸만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쓰는 기계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전달되는 속도도 느리고 처리할 수 있는 양도 너무 적어. 에디슨은 성능이 좋은 금 시세 통보기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뒤 에디슨은 에디슨식 만능 시세 표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에디슨은 그 기계를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 사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싱글벙글거리며 말했습니다. 에디슨 군 정말 훌륭한 기계를 발명해 주었네. 앞으로는 금값이나 주식값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걱정이 없겠어. 이 기계를 나한테 팔게. 얼마면 되겠나? 글쎄요. 에디슨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먼저 기계값을 불렀습니다. 4만 달러면 만족하겠나? 에디슨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5천 달러쯤 그거 달라고 작은 거야? 엄청 많이 준다고. 자기는 한 5천만 원 생각했는데 4억을 준대. 4천 달러쯤 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에디슨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돈을 받고 그 기계를 팔았습니다. 1870년 에디슨은 뉴저지주의 뉴요크시의 연구소 겸 공장을 세웠습니다. 바야흐로 에디슨의 발명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에디슨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에디슨은 뉴요크의 연구소에서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리하여 에디슨은 불과 몇 년 동안에 자동 전신 장치, 다중 전신기, 실용 타자기 등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에디슨은 발명왕으로 온 나라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야, 이거 에디슨 아빠래. 에디슨 아빠고 여기는 에디슨이 어렸을 때 살던 집. 오빠, 근데 엄마 에디슨 되게 통통하네. 볼 때 약간 좀 눈빛이 좀 살아있네. 여기가 에디슨 그건가 봐. 연구소인가 봐. 차갑지? 응. 좀 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지저분하지 않아? 응. 지저분해. 얘는 계량형 추궁기의 성능을 실험하는 에디슨. 1877년 에디슨은 추궁기를 발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멜로파크의 마법사. 1876년 에디슨은 누워 여기 누워. 에디슨은 뉴저지주의 멜로파크라는 곳으로 연구소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에디슨은 조금 기다려줘. 나 화장실 좀. 그곳에서 에디슨은 젊고 유능한 직원 몇 사람과 10명의 직공을 거느리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 무렵 에디슨은 쯔쯔따따 하는 신호음 대신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면은 이러면 기억, 이러면 아 이러면은 쉬고 이러면 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전신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 지금은 전화로 여보세요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게 안 됐거든. 그 무렵 에디슨은 쯔쯔따따 하는 신호음 대신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그레이엄 벨과 엘리샤 그레이라는 사람도 에디슨과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먼저 전화를 발명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승리자는 벨이었습니다.
1876년 3월 9일 벨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일 먼저 전화를 발명해 특허를 얻었습니다. 그레이도 벨과 같은 날 전화를 발명했지만 안타깝게도 벨보다 2시간 늦어 특허를 얻지 못했습니다. 누가 느렸어? 특허, 만약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잖아? 그러면 그걸 특허를 줘. 특허가 뭐야? 특허. 그러니까 이 기술은 너가 발명했다라는 그런 표시야. 응.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핸드폰에 요 들어간 요 카메라 있지? 요거 특허받은 회사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 핸드폰 만드는 회사는 다 이거를 쓸 때, 이 기술을 쓸 때 이 회사에서 돈을 줘야 돼. 그게 만약에 너희들이 특허를 만들었잖아. 하나 딱 만들어. 그러면 평생 돈이 나와. 일을 안 해도. 이걸 사람들이 쓰면 이걸 줘. 그 특허라고. 나는 이제 보고 안 되면 어린이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벨이 전화를 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멜로파크 연구소의 직원들은 몹시 걱정했습니다. 혹시 에디슨이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장님, 벨이 전화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 말소리는 잘 들린다던가?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다더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전화가 훨씬 성능이 좋겠군. 비록 뒤지긴 했지만 말이야. 그러면서 에디슨은 손에 들고 있던 사발을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발 속에는 그을음과 콜타르를 섞어서 빻은 가루가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을음 속에는 탄소가 많이 들어있다네. 이 탄소가 사람의 목소리를 더 똑똑히 전해줄 걸세. 경쟁은 바로 지금부터야. 이듬해 에디슨은 탄소를 이용하여 벨의 전화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의 송화 장치는 바로 에디슨이 만든 이 탄소 송화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탄소 송화기를 발명한 에디슨은 곧 축음기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축음기는 소리를 녹음했다가 원할 때마다 다시 소리를 되살리는 누가 기계를 늦은 말합니다. 거야, 근데? 뭐가? 누가 늦은 거야? 누가 늦었냐고? 응. 에디슨이. 에디슨. 벨이 먼저 발명해버렸어, 전화기는. 응. 에디슨 누구야? 그 삼촌, 에디슨. 주인공. 이 책 주인공. 에디슨 얘 봐봐. 에디슨. 에디슨 기차에 계속 맞아. 쫓겨나는 거. 쫓겨나. 그 친구. 어느 날 에디슨은 연구소의 한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설계도에 그려진 대로 노래하는 기계를 만들어주게. 직원은 어리둥절한 소리로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네? 노래하는 기계라니요? 하하하, 설명을 해줘도 믿지 않을 테니 어서 가서 기계부터 만들어 오게. 며칠 뒤 그 직원은 기계를 만들어 에디슨에게 가져왔습니다. 손잡이가 있는 구리 원통과 소리통이 달린 기계였습니다. 소리통의 한쪽 끝에는 바늘이 구리 원통에 왔다 있었습니다. 오르골 아니야? 이제 실험을 할 테니 모두 모이라고 하게. 직원들이 모이자 에디슨은 손잡이를 돌리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거 하나 불러봐. 메리는 어린 양을 길러요. 하얀 털, 눈 같은 털. 메리가 나들이 할 때면 언제나 뒤따라오죠. 직원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윽고 노래를 끝낸 에디슨은 태어난 자기가 얼굴로 노래를 불렀어? 돌리면서? 어. 엄마가 다시 읽고. 메리는 어린 양을 길러요. 하얀 털, 눈 같은 털. 메리가 나들이 할 때면 언제나 뒤따라오지요. 그러자 기계에서 에디슨의 방금 전에 부른 노래소리가 그대로 되살아 나왔습니다. 와! 굉장한 기계다! 직원들은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어떤 원리로 만드신 겁니까? 한 직원이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빙그레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다시피 소리는 떨림일세. 노래를 부르면 이 소리통 끝에 달린 바늘이 목소리의 떨림대로 원통에 홈을 파주지. 그리고 다시 바늘을 처음으로 되돌려 기계를 돌리면 자기 만든 거 아니잖아. 자기가 만든 거야. 자기가 아이디어를 딱 이거대로 직원 자기가 직접 만든 거야?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지훈아 너는 말이 그렇게 직원들이 만든 아니 나 하잖아. 이번에는 바늘이 홈을 따라가며 파인 곳을 더듬네.
그러면 바늘 끝의 떨림에 따라 소리가 되살아나는 것이라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소리를 녹음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오늘날의 녹음기나 전축도 이 축음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했다는 소식은 곧 온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에디슨은 멜로파크의 마법사다. 사람들은 신기한 발명품을 잇따라 만들어내는 에디슨에게 마법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야, 에디슨이. 여기는 멜로파크 연구소 내부고, 이거는 전신기. 노래 부르는 거? 이거는 이거 신호 보내는 거. 노래 부르는 건 요거. 노래 부르는 거를 녹음하는 거. 축음기. 이거 전화기도 발명했네. 그래. 발명하네 진짜. 밤을 낮으로 바꾸다. 에디슨의 발명에 대한 열정은 좀처럼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이 에디슨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깜깜한 밤을 대낮처럼 밝힐 전구를 만들자. 그 무렵 사람들은 가스등이나 석유램프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전구를 만들기는 했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금방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에디슨은 곧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업가들이 너도 나도 돈을 대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구를 만드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필라멘트를 만드는 일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필라멘트란 전기가 통하면 높은 열과 함께 빛을 내는 가느다란 선입니다. 빛을 오래 내도록 하려면 필라멘트가 가늘면서도 열에 잘 견뎌야 합니다. 에디슨은 1600가지나 되는 재료를 써서 필라멘트를 만들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빛을 낼 만하면 필라멘트가 녹거나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기업가들이 보내온 돈도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기업가들은 더 이상 돈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빛을 낼 만큼 높은 열에도 쉽게 녹지 않는 물질이 분명 있을 텐데 에디슨은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공리를 하며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디슨은 우연히 전화를 발명할 때 썼던 사발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아직도 그을음과 콜타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야. 아, 미안해. 에디슨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탄소는 전기가 잘 통하고 높은 열에도 잘 녹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열이 높을 때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타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무명실에 그을음을 입혀 둥그렇게 구부린 다음 불에 구웠습니다. 탄소 필라멘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리 전구 속에 넣은 뒤 전구 속의 공기를 완전히 빼냈습니다. 탄소 필라멘트가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뺐어?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공기 빼는 뭐 이거처럼. 주사위 같은 걸로 뺐겠지. 1879년 10월 21일 에디슨은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새로 만든 전구를 실험했습니다. 정말 불이 들어올까? 직원들은 마음을 졸이며 전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에디슨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 순간 밝은 빛이 요술처럼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만세! 성공이다! 연구소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좋아하긴 아직 이르네.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이나 불이 켜져 있느냐 하는 걸세. 에디슨은 직원들과 함께 초조한 마음으로 전구의 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전구는 40시간이 넘도록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실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이 전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해 12월 어느 날 저녁 수많은 사람들이 멜로파크 연구소에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에디슨이 새로 만든 전구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연구소 체크 둘레 맞는 거 아니야?
돌레 모두 하지만 특허 못 받겠다. 몰래 좀 응. 몰래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아이디어를 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모두 53개의 전구를 설치했습니다. 저것들이 정말 빛을 낼 수 있을까? 글쎄, 밤을 낮으로 바꾼다니 눈으로 보기 전에 믿기 어려운 일이야. 사람들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구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전구가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에디슨은 스위치를 누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빛이여 있으라. 다 같이 시작. 빛이여 있으라. 그 순간 연구소 둘레에 매달아 놓은 전구들이 한꺼번에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환한 빛이었습니다. 와, 굉장하다. 어쩌면 이렇게 밝을까? 마치 대낮처럼 밝군. 사람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전구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곧 300시간 이상 불을 켤 수 있는 전구를 만들겠습니다. 에디슨은 다시 힘겨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에디슨은 무려 6,000가지가 넘는 재료로 하나하나 실험해 보았습니다. 188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에디슨은 잠시 쉬기 위해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대나무 부채를 보고 크게 눈을 떴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대나무의 섬유는 무명실보다 훨씬 질기고 튼튼해.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에디슨은 곧 대나무 섬유를 위해 새로운 탄소 필라멘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에디슨의 예상대로 600시간이 넘게 불을 밝혔습니다. 에디슨이 만든 이 대나무 섬유 필라멘트는 1910년 텅스텐 필라멘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전구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엄마 나도 이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그래, 대나무로. 나도 찢어줬네. 천재는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은 그 뒤로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882년에는 전차를 만들었으며 1889년에는 움직이는 사진, 즉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디슨이 새로운 발명품을 내놓을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에디슨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결코 천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재란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에디슨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82살이 되던 해인 1929년 자동차의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가 에디슨을 위해 기념관을 지어주었습니다. 에디슨이 탄소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한 지 꼭 50년이 되는 5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에디슨 기념관이 세워진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헨리 포드는 물론이고 허버트 클라크 후버 대통령과 비행기를 발명한 오빌 라이트, 물리학자 마리 키리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과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에디슨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일찍이 여러분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에디슨은 연설을 하는 도중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행사장의 즐거운 분위기는 곧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에디슨은 다행히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뒤 에디슨은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10월 18일 에디슨은 8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국민들은 에디슨의 죽음을 슬퍼하며 1분 동안 집안에 불을 끄고 묵념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 축음기, 영화 등 1,000여 종의 종류가 넘는 발명품을 남겨 인류의 생활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발명왕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단지 수많은 발명품 때문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 바로 그것이 에디슨을 세계 과학사의 길이 빛나는 위대한 발명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끝. 에디슨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 남는 거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빨리. 나부터 했어. 지원이부터 그래. 그럼 계산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랑 응. 또 응. 또 전화기랑 응. 또. 언니만 그래 이제 언니 말하기. 전구. 종구 만든 거. 와. 또 웃겼던 이야기 하나씩 얘기해 줘. 지원이 에디슨 때문에 너무 엉뚱하게. 엉뚱하게 한 거. 선생님 폭발하신 거. 응. 지원이는 뭐가 제일 웃겼어? 전구가 제일 마지막에 그거 불났는데 그 아빠가 혼났는데 그 불을 왜 뜨겁는 거예요 이거. 때를 맞으면서도 그런데 아빠 불을 왜 뜨거운 거예요? 이러는 거. 웃겼잖아. 이게 사람들 다 에디슨 천재라 그랬잖아. 근데 에디슨이 뭐라 그랬냐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거든. 그 직감이라는 거야. 엄마가 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직감이 생기는 거야. 잠깐만 얘들아 지훈아 왜 그래 지훈이 힘 진짜